그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또 유추를 한번 해보자 말이요. 이 갑이 이제 건물 소유자라 치고 나는 건물을 팔고자 하는 의사가 본시 없었는데 의뢰 기망에서 강박, 공갈, 협박에 의해서 건물 매매를 했다. 그러면 사기 강박 이후로 취소할 수 있다. 갑이 취소권자. 그러면 애가 이제 이걸 추인한다고 한번 해보자 그 말로. 그러면 추인은 국어식으로 뜻풀하면은 어떠한 행위에 했고 난 후에 사후에 동의한다 그 의미인데,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추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행위에 대해서 사후에 동의 준 셈이 되겠는가, 그걸 유추를 해보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지 아니하면 사후에 동의 준 셈이 되겠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범죄 추인의 법적인 의미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 이거를 추인이라고 한다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취소권을 포기하겠다, 이걸 말한다 그 말. 그러면 사후에 동의 셈이 되니까.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추인하게 되면은 다시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니까 결론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아까 앞전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라고 말할게. 그러나 취소하면 무효로 돌아가니까 취소하기 전까지의 상태를 우리는 유동적 유효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이러다가 취소권자가 추인하겠다 의사표를 하게 되면 다시는 취소를 못 한다는 소리니까 이 유동적 유효였던 이 계약이 추인에 의해서 뭐로 바뀌느냐, 다시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니까 추인에 의해서 뭐로 바뀌느냐, 확정 유효로 바뀐다. 요게 이제 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의 효과라고 말이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를 말하니까 추인해버리면 다시는 취소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유동적 유효였던 것이 확정 유효로 바뀐다. 그럼 이 말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 지금 이 시점에서 의뢰 사기 강박에서 건물 매매가 이루어졌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중에 하더라. 그럼 이거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이 계약은 일단 유효라고 말할게. 그 대신 취소해버리면 무효로 돌아가니까 유효는 유효되 이런 유효를 우리는 유동적 유효라고 하는데, 이때 추인을 하면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를 말하니까 다시는 이 계약을 취소를 못하게 되니까 유동적 유효였던 것이 이제 뭐로 바뀌느냐, 확정 유효로 바뀐다는 거. 따라서 여기 지금 취소할 수 없는 법률의 추인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아까 추인은 어떤 행위 있고 난 후에 하다 보니까 민법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소급의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요게 이제 추인의 효과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아까 가르쳐 줬는데, 따라서 이제 무권들에서 추인은 소급의 인정이 되고 무인범죄 추인은 소급여가 반대로 인정이 안 되고 이 소급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특징이 요거는 소급여 문제가 발생되지를 않는다 그 말이야. 위에 두 개하고 반대로 소급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요게 특징인데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서 소급여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는 것은 추인했을 때 요걸 따지는 거예요.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이 계약이 일단 이렇게 무효해야 돼. 이렇게 유동적 무효든 확정 무효든 무효인데, 추인했을 때 이게 소급이 돼서 무효였던 것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냐, 아니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가, 요걸 따지는 게 소급의 문제란 말이야. 무효였던 것이 언제부터 유효로 바뀝니까, 요걸 묻겠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이 있기 전에도 위에 두 개하고 반대로 계약 자체가 유효라고 말이야. 따라 추인했을 때 이 계약이 처음부터 유효가 되냐, 추인한 때부터 유효냐, 이런 문제 내시당도 생길 일이 없다 그 이야기야. 이해할 수 있겠나요? 따라 이거는 위에 두 개하고 달리 소급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라고 말이야. 이런 게 민법의 기본 중에 센 기본이에요. 건물로 말하면 주축도 딱 한 개 놓는 거야. 두 개도 아니고. 이런 기본이 참이 안 됐다는 중미소 수강생들이. 그 다음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비교할 게 있어요. 아까 저 무인범죄 추인은 핵심 요건 시험에서 집중 출제되는 것이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까,
이게 핵심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도 핵심 요건이 있다. 그걸 여기서 눈으로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지금 갑을 일단 취소권자 중에서 제한 능력자라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라도 자 첫째 능력자가 되기 전에 일 취소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단답식으로 지겹도록 묻는데 두 번째 추인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집중 물어보는데 단답식으로 상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법은 상식이니까 생각하면은 이거 예우고자 할 것도 말 것도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단독으로 을하고 매매해서 등기 넘겨줬다. 그러면 제한 능력 이후로 일단 취소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취소하면 처음부터 뭐로 돌아가니까 넘어갔던 소유권 찾아와요. 이게 취소 의미라고 말이야. 그렇다고 보면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취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말이야. 물론 이 경우에 능력 보충기관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지만 제한 능력자 본인도 능력자가 되기 전에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소유권 취소 보호가 되니까. 그러면 추인도 할 수 있는가 상식으로 판단해 보는 거. 만약에 추인을 하게 되면 다시는 취소를 못 한다는 소리야. 그럼 이 계약이 확정 유효가 되니까 소유권이 영원히 이한테 넘어가 버리고 제한 능력자는 소유권 잃어버린다. 이런 결론이 된다고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제한 능력자인 상태란 말이야. 능력자가 되기 전. 그럼 능력자가 되기 전 상태니까 정상적인 판단 능력, 일처리 능력이 아직 회복되기 전인데 이 상태에서 추인까지 만약에 해버리면 다시는 취소 못 하니까 영원히 소유권 잃어버린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 보호정신에 반하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럼 저선도로 추인을 하려면 다시는 취소 못 하는 거니까 추인하려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 일처리 능력이 회복이 된 이후에 추인을 하도록 해야지 사례에 맞지 않겠냐 말. 이게 우리의 법 감정의 상식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능력자가 되기 전에 취소는 얼마나 할 수 있지만 추인은 못한다는 것. 따라서 추인을 하려면은 제한 능력자는 자손도로 능력자가 된 후에 일처리 능력이나 정신 능력이 제대로 회복이 된 후에 능력자가 된 후에나 추인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상식에 맞다고 말이야. 이 제한 능력자 보호 정신에도 부합이 되고 생각해보면 이런 게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말이야.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을 이쁘게 포장을 해보자 말이야. 제한 능력자가 법률은 왜 취소하는가? 취소 후 원인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됐다 그 말은 취소 원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소멸이 됐다 그 이야기야. 능력자가 됐으니까. 따라서 추인하려면 핵심 요건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것.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할 것. 이게 필요하다. 이게 시험에 집중 출제됩니다. 이 요건하고 비스무리해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것. 소멸한 후에 추인할 것.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해야 되고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 경우는 착오나 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나 추인이 가능할 거라면 지금 공갈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인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생각해 보면 상식 가르쳐주고 있고 지금 그 공갈 협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추인하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지금. 따라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거. 이거는 다행스럽게 책에다도 정확히 써놨어요. 이거는. 거기 보면 122편 넘기면 제루의 동그라미 니은번이 핵심이다 그 이야기가.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따라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착오나 사기 강박 경우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나 추인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니은번 마지막 줄 쓰는 것도 하도 물어보는데 여기 이제 법정 대리인이 있다고 말이야. 이거 제한 능력 보증 법정 대리인. 그럼 법정 대리인도 얘가 능력자가 된 후에나 추인하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야. 법정 대리인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언제나 추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에게 되기 전에는 제한 능력자 본인은 추인을 못하고 대신 누가 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이걸 잘 구별을 해두라고.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아직 제한 능력자 공부가 안 된 거니까 난 눈이 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제한 능력자 프린트물 100번 이상 읽으라고. 이해될 때까지 다르고 마르도록 계속 읽으라고. 이런 말도 한 마디씩 하면 빨리빨리 알아들 수 정도로. 그러면 평균 10점은 일단 묻고 들어간다는 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민법상의 추인 세 가지를 골격을 쭉 살펴봤어요. 먼저 세 가지 추인이 민법상의 추인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추인이다 그 이야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민법에 규정이 안 됐지만 판례 견적은 추인도 있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되니까 일단 민법에 규정된 추인이 이렇게 세 가지겠다. 그러나 글자는 똑같지만 법적인 의미가 사안에 따라 다르다. 그걸 항상 전제하고 그걸 모르면 글자가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 의미라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법적인 의미가 다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추인은 어떤 행위했고 난 후에 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소급여 문제다. 요거 신경 써야 되고 소급여가 인정되고 안 되고 요거는 소급여 문제가 발생될 일이 없고 일상적도 유효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정리를 꼭 해야 되고 특히 요거 추인이 있기 전까지 요거는 유동적 무효, 무효무효 추인은 확정 무효를 전제하고 취소한 보험 추인은 유동적 유효. 외우는 거 아니니까 정확하게 깨우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나중에 공부하면 되니까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129페이지를 펴면 조건과 기한이 나와 있는데 이 조건과 기한을 부호가 그래요. 법률 효과 발생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로 부과시켜 놓은 것이다. 그래서 조건 기한을 부과한 그러는데 뭐 그런 말을 못 알아들어도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기가 조건 기한이 민법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총칙 마지막 부분인데 법전 순서가 교재 순서 마지막인데 왜 이게 들어갔는가? 조건 기한이 줄거리를 다시 한 번만 잡는다 말이요. 나중에 이제 분표 하나 주면 여러분도 책 안 보고 민법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 내 옛날에는 젊을 때는 우리 수강생 하나하나를 좀 발표를 시켰는데 옛날에 여기 있다면 4시간을 그래서 앞에 안 앉고 뒤로 또 도망간다고 그러는데 이래서 여기서 앞으로 돌려서 나 좀 연습을 시켰어요. 그거 한 번만 해보면은 선생 도움 없이 선생 버금가게 민법을 깨우친다고 말이야. 지금까지 배운 거를 다시 한 번만 정리 정돈한다는 거예요. 내가 첫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이걸 가르쳐 줬어요. 민법은 민법이란다. 법은 사법과 공법으로 구별한다. 근데 구별 이유가 뭐냐? 이걸 가르쳐 줬어요. 사법과 공법의 적용 원리, 기본 원리가 다르더라. 사법의 기본 원리는 사적 자치 원칙이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어떤 의사를 결정했으면 결정은 의사 따라 자유롭게 법률관 경쟁에 나갈 수 있다. 개인이 뭐 의사결정하고 계약 차렸는데 가급적이면 간섭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야. 개인은 존엄한 존재니까. 그러나 이제 공법은 사적 자치 원칙이 인정되면 큰일 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이거는 법치주의가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 이게 적용 원리가 달라요. 그러면 공법은 연례. 민법이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사법에 해당이 된다. 사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법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의 기본 논리도 사적 자치 원칙이다. 논의 가르쳐줬어. 공사법을 이제 구별하는 것은 요 민법의 기본 논리가 뭐냐? 요걸 깨우치도록 공사법을 지금 가르쳐준 거란 말이야. 괜히 쓸데없이 공사법 구별하는 게 아니고 사적 자치 민법의 기본 논리 요거다. 요걸 깨우치라고 공사법 구별하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를 가르쳐줬느냐?
민법은 실제법이다. 내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왜 실제법이라는 걸 가르쳐 줬느냐? 이게 민법의 최종 목표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니까. 실제법은 권리에 관해서 규례해 놓은 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자 하는 목표는 이거라고 말이에요. 건물에서 매매했다. 계약을 통해서 당사자가 어떤 권리를 갖는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민법 실제법이니까. 그래서 민법은 사법이다. 여기에서 민법의 기본 논리 터득하라고 가르쳐 준 소리고, 민법은 실제법이다. 그 말은 민법의 최종 목표가 뭐냐? 그걸 제시해 준 거라고 말. 쓸데없이 그냥 실제법 이런 거 안 가르쳐 준 아니요. 제가 가르칠 때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르쳐 준 거니까. 그러니까 민법 목표를 제시해 준 거예요. 권리의무, 당사자한테 권리의무를 법률 효과라고 하니까 이 법률 효과에 관해서 배운다. 권리를 중심으로 표현하면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은 하기 전에 이 사적자 존재를 실현시키는 수단이 그럼 뭐냐? 그 다음에 이걸 가르쳐 줬어요. 사람이 어떠한 의사를 결정했으면 결정한 의사는 계약 등을 통해서 구체로 실현이 된다. 이런 걸 법률행위를 한다. 이 법률행위가 돼서 일면식 도면사무소는 권리의무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적자 존재 실현기 수단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니까 이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대부분 권리변동 법률효과가 발생이 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가르쳐 줬느냐? 그러면 법률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고 더 나아가서 효력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발생이 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 이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공갈 협박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의사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 체결을 전에 건물을 헐라당해서 아예 처음부터 권리 이전을 못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와중에 이런 장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 그래서 그 장애 사유가 뭐냐? 그게 곧 효력요건을 말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집중 가르쳐 줬다고. 그래서 효력요건 세 가지를 순서도 맞췄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니까 이어서 이제 뭐를 가르쳐 줬느냐? 꼭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당사자가 직접 계약 체결하는 방법만 있냐? 아니라는 거 말이야. 바쁘거나 일 처리하는 것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 그게 곧 뭐예요? 대리인이 제3자, 대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더라 그 말이야. 꼭 내가 직접 계약 체결해서 권리의무 체득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대리를 통해서 계약 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나 목적은 똑같이 달성하죠. 권리의무는 내가 가지니까. 이런 방법에 따라서 대리 공부를 다 했고, 요거 이제 끝난 거 나니까 무효 취소를 공부를 했단 말이야. 지금 방금 직전까지. 그거는 왜 무효 취소를 공부를 했느냐? 이 효력요건 갖추면은 법효과 발생 유효가 되지만 효력요건 갖추지 못하면은 글자 그대로 무효가 된다고 말이야. 근데 대부분은 효력요건 갖추지 못하면 무효사고가 되지만 취소사에 해당되는 경우도 일부 있더라. 세 가지가 있었죠. 당사자 관련된 효력요건 중에서는 제한 능력자 법률의 취소사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서는 착오하고 사기 강권 의사표시와 취소사유,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은 취소사유가 없죠. 다 무효니까. 목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무효고, 그 다음에 이행이 불가능한 거고, 물론 원시적 불능이지만 무효고, 적법하지 않은 거, 강령법 기반한 경우도 무효고, 반사일생이도 무효고, 이와 관련된 불공정한 법률도 무효고, 다 무효랍니다. 다 취소 사유는 딱 세 개로 한정이 됐죠. 그래서 무효 취소 관해서 필요한 것들 마지막 종합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민법의 기본 논리를 배우는 총칙 부분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자는 조건 기한이 나와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조건 기한이 왜 법전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먼저 하기 전에 사적자 쪽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자면, 이 사적자 쪽 실행 수단이 법률 행위고, 대리 문제도 사적자 쪽 관련이 있죠. 임의대리 같으면은 사적자치를 뭐 해주는 역할을 하고 확정해주는 사회적 작용을 하고, 법정대리는 뭐하고 사적자치를 보충해주는 사회적 작용을 하고, 대리가. 그러니까 대리는 사적자치를 실현시키는 수단인 법률 행위 안에서만 대리가 허용이 되고, 이게 다 사적자치와 관련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남아있는 게 지금 이제 조건 기한인데, 이 조건 기한이 왜 법전에 들어갔는가? 법전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유가 이런 이유라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이걸 전제하고서 민법 공부를 했던 거예요. 이걸 전제하고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건물 한 채를 무상으로 수여,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는 계약을 증여를 했다고 말이야. 그럼 이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된과 동시에 즉시 법률 효력이 발생이 돼요. 이 갑은 증여자니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의무 생기고 얘는 반드 권리갖고 계약이 성립된과 동시에 곧바로 법률효과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민법 공부를 해왔다 그 말. 지금까지 나 그렇게 예를 들어 계약 성립됐다 권리 의무 생긴다 이렇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민법 공부였다 그 말이야. 그런데 사적 자치 원칙 입각에서 사적 자치는 또 나와요. 사적 자치 원칙 입각에서 당사자는 법률행위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계약 성립권과 동시에 효력이 즉시 발생되도록 하든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증여한 게 아니고 당신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증여할게 이런 걸 이제 조건이라 그러는데 합격하면 증여할게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사람의 자유지 않겠냐 그 말이야. 계약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든 계약처가 동시에 바로 주든 아니면은 조건을 붙여서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줄게 이렇게 하든 이것도 사적 자치 원칙에까지 모든 사실 중에 네가 자유롭게 정하니까 이저 자유라 그 말할게. 따라서 이제 마지막 우리 민법전에 두고 있는 것이 뭐냐?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당사자는 법률행위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으니까 법률 효과의 발생이나 또는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약정을 맺는 것도 당사자의 자유다 그 말이야. 그래 마지막에 두고 있는 것이 조건 기한이라 그 말이야. 그냥 못 알아들으면 쉽게 그냥 바로 주든 합격해서 준다고 하든 그것도 이 사람은 뭐이다? 자유다 그 말이야. 유시간 편을 빌리면 계약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든 아니면 계약 성립되고 일정한 사실이 발생이 되면 효력이 발생되는 것도 하든 그것도 이 사람은 자유다.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따라서 이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법률의 내용을 당사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니까 조건 기한 붙이는 것도 당사자 자유다 해서 보너스 개념으로 법전에 두고 있는 것이 조건 기한이란 말. 사적 자치 원칙하고 이것도 관련이 있다고 말이야. 따라서 출제 비중만 놓고 보면 이거는 보너스 개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에서도 통상 한 문제, 최근에는 한 문제도 출제 안 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통상 이제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왜 이야기를 뿌듯벌리 해주냐 그러면은 다른 과목과 민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출제 비중을 따져서 어떤 부분이 힘들면 통째로 제껴버려도 공부하는데 지장이 거의 없어요. 다른 과목은. 근데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여기서 이제 이 틀에서 우리가 하나씩 필요한 것마다 꼭꼭 빼먹든 한 개씩 빼서 살붙여가는 거예요. 이 틀에서. 따라서 출제 비중이 낮다고 해서 통째로 제껴버리면 그 다음 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조건 기한도 마찬가지야. 가끔가다 이런 걸 물어보는 수강생이 있어요. 선생님 아까 보니까 민법은 양도 많고 시험에 잘 나온 거 또박또박 꼽아주면 안 될까요? 그럼 내가 그래요. 꼽아주면 뭐 하시게? 어차피 떨어질걸? 이런 이야기죠. 출제 비중 높은 거, 그 다음에 출제 비중 낮은 거 제껴버리겠다 이야기야. 그럼 제끼면 뭐 하시게? 그 다음 건 모르는데. 그게 민법과 다른 거하고 틀리다고. 최소한도 기본은 하셔야 된다는 거. 따라서 조건 기한은 먼저 몇 가지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개념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통상 구별해요. 조건하고 기한을. 조건은 장래에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 조건,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 기한. 이 이야기로. 그러면 아까 예 들어준 이렇게 갑이 을에게 당신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증여할게 이런 거는 나중에 이 사람이 중개사 시험 합격할지 못할지는 불확실하니까 이런 거는 조건이 되겠죠. 그 대신
이런 것들. 나의 부가 아버지가 사망하면 뭐 해주겠다. 그러면 사망하면 이게 조건이냐 기한이냐. 국어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조건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국어 시간이 아니라고 말이야. 민법 시간이라고 말이야. 법적인 관점에서 조건 기한 판단할 때는 장려 도락시 불확실하면 조건, 도래할 것이 확실하면 기한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누구나 한 번쯤은 언젠가 죽어요. 다 사망한다는 것은 장려 도락시 확실한 사실이니까 이런 거는 문구상으로는 사망하면이 조건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고 기한에 해당이 되고 다만 언제 죽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불확정 기한 요리 구별한다 그 이야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또 체계자께서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 가벼울에게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청약하게 됐을 때 이런 게 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이것도 개혁 법률행위가 성립은 됐습니까? 이걸 시험에서 직접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주에 미리 딱 전제를 하나 하자고 여러분 다 신신당부를 했어요. 우리는 법률행위 성립을 전제로 해서 어떤 계약관계가 발생이 됐을 때 이 계약이 유효냐 뭐냐 요거 판단하는 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공부 전부라고 말할게. 그 유효무효 판단하면 저번 주에도 그렇게 줬대요. 법률행위 뭐를 전제로 한다? 성립을. 이걸 항상 전제하고 공부하라고 그랬죠. 눈치가 빠르면 5점은 묻고 들어가. 실력이 부족하라도. 그래서 통상 실력 없는 사람한테 눈치도 무디요. 눈치도. 당연히 이 계약도 뭐 있을 것이다? 성립. 이미 성립은 되어 있죠. 대신 효력만 아직 발생이 안 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이요. 증여 효력은 언제 발생이다? 지금 당장 아파트 줄 필요는 없다고 말이야. 언제 주는 거요? 합격해야지. 따라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이 경우는 법률행 효력이 발생이 된다고 말할게요. 따라서 조건부 법률행위도 이미 법률로서 성립은 되어 있고 대신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효력 소멸을 장래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안 틀려도 요 주의하는 거예요. 시험 지문에다가 조건이라 하면 법률행위 성립 여부를 장래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전부 다 맞는 걸로 박치고 난리 법석이 일어나요. 올 시험은 유달리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다 내줬다고. 틀려있다고 말이야. 공부 못하는 사람 꼭 이래. 이것만 알고 있는 거. 불확실, 확실. 누가 이런 거 물어보냐고 여기. 에이? 여기 앞에가 틀렸잖아. 이게 민법의 기본이야. 성립 여부가 잘못되어 있잖아. 왜? 이미 성립은 돼 있으니까. 대신 이걸 바꿔야죠. 효력 발생이나 또는 효력 소멸 여부를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요구한다. 그래야 맞죠. 또 이 말을 단답식으로는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자주 물어보는데 단답식으로는 이런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냐 효력 요건이냐 이렇게 단답식으로 바꿔서 물어보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당연히 이미 성립은 되는 거니까 성립 요건이 아니고 성취돼야지 조건이 성취돼야지 계약이 성립된다. 그거 아니라고 말이야. 이미 성립되었으니까. 대신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발생이 된다? 효력이. 따라서 조건의 성취는 성립 요건이나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 그런데 앞에서 이제 우리가 성립 요건, 효력 요건 구별할 때 나 이 말을 하고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어요. 우리는 이제 어떤 법률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인정이 되는 성립 요건, 효력 요건만 공부를 했어요. 일반적 성립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 이렇게. 그러나 개개의 법률행위에 특별히 요구되는 특별 성립 요건, 특별 효력 요건이 있는데 특별 성립 요건은 시험에 나올 거 없고 모른다고 해서 법공부대 정합생에 열애 시켜도 되지만 특별 효력 요건은 종종 시험에 나오지만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나중에 공부하면 저절로 알게 됐습니다 하고 넘어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 효력 요건은 종종 시험에 나오지만 그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의 성취는 효력 요건인데 이런 게
특별 효력 요건이란 말이야. 왜냐? 이거는 조건부 법률에 있어서만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 요건이니까 이런 거를 특별 효력 요건 요리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단답식으로 우리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알아듣나요? 따라서 말로 풀었을 때 단답식으로 물어봤대. 요게 핵심 포인트니까 자자 민법의 기본은 제대로 해야 돼. 성립됐는가 아니면 효력 요건 갖추는 못 갖추는가 요걸 판단할 줄 알면 민법 공부는 90% 끝낸 거란 말이야. 이 틀을 갖고 노시라고 말이야. 제로 돌아와서 120개 의의 쭉쭉 있고 제도 취지에서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사적자 존치사 마땅히 인정된다. 문구는 참 허접하게 써놨지만 요 이야기죠. 이 조건 기한이 왜 나는 사적자 존칙상 당사자는 법률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니까 조건 기한 붙이는 것도 당사자의 자유니까 당연히 인정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써놓은 건데 원래 법학 공부한 사람은 문장력이 뛰어난데 문장력이 참 이런 것 보면 그냥 두드를 베껴서 그런 거 참 문장력은 허접해.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조건 첫 줄 장래 불확실한사 의존한다. 뒤에 기한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을 의존한다. 구체로 조건의 개념에서 첫 줄 요거 조심하라 말이야. 조건이란 법령 효력 해놓고 또 이런 짓거리를 좀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성립이라고 가르고 해놨죠. 책 읽은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말이야. 취지는 알겠죠. 성립이 아니라 뭐 효력 요건이니까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하게 의존한다. 성립 여부가 아니다. 그 조심하라고 지금 써놓은 건데 설명드린 사람은 알겠지만 그냥 책 읽은 사람 뭔 소리인지를 모르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거 설명을 해놔야 돼 이렇게. 그 다음 가로치 2번은 법적 성질 동그라미 1번 또 써놨죠.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성립은 되었으니까. 동그라미 2번 실현 여부가 장래 객관화 불확실해야 된다. 우측 넘어가서 조건의 종류 정기조건 해제조건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이 정기조건 해제조건은 기초입문과정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 왜 그러냐 그러면 나머지 조건의 종류는 나중에 필요한 것은 나중에 공부하면 되지만 정기조건 해제조건 모르면 민법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불편해요. 우리가 이미 총칙을 이제 마지막 체계를 잡고 있는데 그 전에도 책 읽어보면 정기조건 해제조건이 여기서 나왔어요. 제가 설명을 안 해줬지. 앞으로 물권법, 채권법 공부도 마찬가지야. 따라서 정기조건 해제조건을 갖고 놀지를 못하면 다른 거 이해할 때 엄청 불편하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따라서 이것만큼은 입문 과정에서 자유자로 갖고 놀도록 몸에 익히라는 거. 먼저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정기조건, 해제조건하고.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이 되는가. 효력이 발생이 되면 그걸 정기조건 그래요. 이렇게. 거꾸로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효력이 소멸이 되는가. 소멸이 되면 그거를 해제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걸게요. 정기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 이걸 확인하라고 말이야. 효력이 소멸되면 뭐 해제 조건. 아직 공부를 안 했었지만 원래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거야.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해제 조건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쉽게 말하면 효력이 소멸되는 거를.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례가 주어졌을 때 요게 정기조건, 해제조건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런 걸 시험에서 물어보고 또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 걸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재 보면 얘가 지금 없어. 물론 거기 보면 이런 말은 또 써놨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조건이다. 분류다. 첫 줄에. 그죠? 그렇고 얘가 없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놓고. 자, 지금부터 연습을 한다고요. 사례가 나올 때 이런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게. 먼저 요 틀은 항상 갖고 놀아야 돼. 여기까지. 그러면 민법의 기본 원리 분필 좀 여러분이 다 설명할 수 있어. 공사법부터 딱 출발해가지고
민법은 실제법이니까 이걸 목표로 한다. 목표 딱 정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여정에 이런 장애 사유가 있다. 딱 하고 제가 하는 것처럼 분필을 딱 주면 이렇게 틀 잡을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만 하면 주춧돌이 이제 놓은 거라고 말이야. 주춧돌은 아직 기둥도 아직 안 세웠지만 주춧돌 든다. 주춧돌 놓은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연습을 좀 해보자. 이제 이거는 틀 잡았다 치고 먼저 이런 경우 당신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사줄게 이랬을 때 이게 정기 조건이 해지 조건인가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건데 이런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 효력이 발생이 되는가 소멸되는가 확인해 보는 거.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그랬죠. 그러면 증여 효력이 뭐 하는 거예요? 발생. 그다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렇게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내 일부러 지금 똑같은 예를 들어놨어요.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이렇게. 왜 내가 이걸 들어놨냐 그러면은 선생 의도와는 달리 본인들이 통반정해버린 사람들 많아요. 이 정조건의 해조건은 완벽하게 갖고 놀라게 했는데 이렇게 외압을 들어간 말이야.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그러니까 이게 정지조건이다. 방금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왜 정지조건이냐? 효력이 발생되니까 정지조건이야. 그런데 본인이 통반정해버려.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이게 정지조건. 그래서 정지조건이 뭐예요? 한번 얘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합격하면 이러더란 거야. 엉터리 중에 상태라고 말이야. 똑같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이지만 위에는 정지조건, 밑에는 해지조건이라고 말이야. 이런 걸 빨리빨리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지금 가변한 사람이 의뢰야. 이 사람이 또 중개사 공부를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네가 중개사 공부하는 동안 내가 생활비를 대주겠다 해서 생활비를 대주되 단 시험에 뭐 하면 합격하면 더 이상 생활비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격하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요리한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합격하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생활비 지급 효력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잖아. 지금 생활비 주었던 것이 더 이상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조건인 거예요? 해제 조건. 감 잡았나요? 합격하면 전교가 이런 엉터리 같은 공부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여기 효력이 발생이 되냐? 소멸되냐? 이걸 확인해 보라고 말할게.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어봅니다. 그 밑에 보면 그 판례 그 색칠한 부분에 소유권 유부매매 해가지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있죠? 요게 또 소유권 유부매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험에 총칙, 물권법, 계약법 여기저기에서 이게 자주 튀어나와요. 이거를 자꾸 시험에 내다 보니까 이게 중개사 시험에는 내기가 좀 부적합한 건데 이 소유권 유부매매는 할부매매를 말해요. 할부매매. 따라서 이거는 부동산하고는 해당이 없고 주로 이제 동산에 해당이 되는 문제라고 말해요. 동산. 이런 걸 말하니까 요즘에는 가정형편들이 좀 넉넉하다 보니까 옛날만 있는 월부라 그러죠. 월부로 물건 사고 이런 게 드물지만 옛날에는 살림살이들이 좀 풍족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모든 것 밥그릇 하나 사고 전기다리미 사고 선풍기 사고 밥솥 사고 하는 걸 다 할부로 샀어요. 그러면 전기밥솥 하나를 요즘에 그냥 돈 팍팍 주고 사지 마. 옛날에는 전기밥솥 하나를 이거 뭐야 이거? 전기밥솥 하나를 12개월 할부로 매매를 한다 그 말할게. 12개월 할부로 이런 걸 이제 할부 매매 그래요. 그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소유권 유부부 매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말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 그러면은 이런 할부 매매의 경우는 계약처일과 동시에 목적물은 매수인에게 인도를 딱 해줘요. 왜? 파편무가 되니까. 그 대신 이제 할부금을 지금 12개월로 나눠서 내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할부금을 또 도중에 또 안 주고 이럴 수도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건을 붙여놓는다 말이야. 당신이 할부금을 안 남을 때까지는 내가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그래서 소유권 유보 매매 그래. 대신 할부금을 완납하면
완납하면 소유권은 이전해 주기로 한다. 이렇게 완납하면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합의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를 할부 매매, 요식원표를 빌려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렇게 하고요. 할부금 완납받을 때까지는 매도인이 소유권은 유보를 해놓는다. 이런 취지에서. 그럼 여기서 일단은 요걸 깨우쳐야 돼요. 총칙에서는 요걸 깨우쳐야 되니까. 여기서 할부금을 안 납하면 소유권을 이주기로 두 사람이 합의를 한 건데 이 완납하면 요게 지금 조건이나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 이런 걸 일단 총칙에서는 시험에서 몇 번 물어봤는데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효력이 발생되냐 소멸되냐 판단하는 거죠. 이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이 돼요, 소멸이 돼요? 이전 효력이 발생이 되죠. 소유권 이전해 주니까. 따라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 따라 소유권 유보 매매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야. 이런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이야. 또 한 번만 더 연습해 본단 말이야. 지금 이런 경우 이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이 을라내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려. 목적 전원주택 건축 목적. 그러면 이 을 입장에서는 내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토지 매입하고 주택을 건축을 하는데 걱정이 없겠냐 그 말이야. 그럼 첫 번째 걱정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게 이제 매수인 입장에 당연히 걱정이 돼요. 만에 하나 건축을 못 받으면 이 토지 매입하는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중개업자가 이제 이 땅을 소개를 시켜주면 자꾸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 불안하니까. 나는 지금 전원주택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데 건축허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자꾸 물어봐요. 당연한 거예요. 전 재산이 투자하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무식한 중개업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아, 이 양반아, 그 옆집 봐봐. 거기도 전원주택 지었잖아. 땅 사가지고. 당신도 허가 다 받아.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나는 미쳐버리고 싶은데. 옆에도 중개업소 또 있어. 바로 옆집으로 가버려. 이런 애하고는 상종 안 하고 이렇게. 내가 두 번째 주 가르쳐줬어. 강행법교 임벽 하면서 계약서에다 특약상 하나 추가시켜서 떼돈 좀 벌어보라고. 우리가 실무에서 써먹자고 법공부하는 거지. 뭘 앞머리따고 뒷머리따고 단골레처럼 외우고. 단골레는 무당을 말해요. 무당이 늘뛰기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미친년처럼 막 뛰어. 근데 법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때도 가르쳐줬어요. 특약상을 좀 잘 써서 떼돈 한번 벌고 살으라고. 그래서 법공부, 민법공부 하는 거라고. 본인이 이해 못하니까 못 써먹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민법은 이론 공부고 시험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인데 본인이 알지 못하니까 못 써먹으면서 두드려 외우니까 앞머리 또 뒷머리 떠고 고추 먹고 맨날 목사 임신 뭐 하고 있는데 뭐 이따 써먹냐고. 그게 매순을 따뜻하게 보듬도록 머릿속으로 특약상 한번 맺어보세요. 계약서 딱서 밑에다가. 자, 불안 것 건축허가 못 받을까 불안해. 밑에다 특약상 딱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옛날에는 발표시켰는데 요즘은 발표시키면 다 도망가니까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일단은 매매가 딱 성사돼야지 수수료는 받겠죠. 성사는 시키되 이 사람은 불안감도 없애주자 그 말이야. 그럼 뭐 하나 붙여놓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만약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걸 쓰시면 돼요. 한글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매는 무엇으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건축 허가 받지 못하면 매매는 무엇으로 하자고? 무효로.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묻는다 말. 여기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 조건은 무슨 조건입니까? 이런 걸 묻는다 말. 정기 조건이다 해지 조건이다 판단하세요. 허가 받지 못하면 이 조건이 성취되면 매매 효력은 뭐로 돌아가요? 무효로. 효력이 소멸이 되죠. 무슨 조건이다? 정기 조건 말고 이런 게 해제 조건이다. 그냥 이렇게. 이 조건 성취되면 매매 효력이 없어지잖아요. 소멸, 무효로 되니까.
이런 게 뭐이다? 해제 조건. 이 한 줄 써놓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중개업자는 그래도 뭐 실력이 없고 뭐 하는구나. 그럼 매도인 설득하면 돼. 매도인은 쉽게 설득이 돼. 이런 거는 이 사람이 불안해하니까 다 허가는 받자네. 한 줄 써주자고. 그럼 매도인도 그냥 그래 이게. 근데 매수인은 이제 마음이 포근해지잖아요. 근데 그 옆집도 허가 받아서 저놈한테 쥐었잖아. 그럼 옆집 간다고. 이런 놈 누가 믿겠냐고 이게. 에이? 이런 거 한 줄 좀 쓰는 훈련 좀 해보시라고. 요게 해제 조건이야. 실무에 써먹자고 배우는 거니까. 실제 우리 수강생 중에 제가 강연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대한민국 중개사 선생 중에 감옥 불문하고 우리 공법의 조창인 선생하고 저하고가 제일 오래됐는데 오래된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뛰어난 장점이 헐만해. 경력이 오래됐다는 거는 뭘 알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조창용 공법선생하고 저한테 배워서 학교에 나간 수강생들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아. 경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목이 뭔지는 알고 가르치고 뭔지도 모르면서 가르친 사람 수두룩 하잖아. 써먹자고. 본시험 실무에 나가서. 제가 한 줄씩만 써놓으면은 떼돈 벌어 떼돈. 실제로 배워서 학교에 나간 수강생 중에 저런 거 한 줄 써가지고 엄청난 돈 번 사람들 있어요. 한 끗 차이잖아요. 한 줄 쓰냐 못 쓰냐가. 그죠? 저 한 줄 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방골레처럼 앞머리 또 뒷머리 따라 외운 사람 못 써 이런 거를. 계약처를 할 때 당사자가 뭔가 좀 불안해하면 일단 뭐부터 하자. 그 불안감을 뭐 해주자? 해소. 그 방법 중 하나가 뭐이다? 계약서 밑에 특약을 쓰자. 일단이. 이 특약이 강행복귀 위반이면 무효가 되겠지만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쓰면 좋은 거니까. 그 일반 사람들은 그 특약이 강행복귀 위반이냐 이인복귀 위반이냐 판단 못해. 그러니까 무조건 써놓으면 쓴 것이 장땡이라고 생각을 해. 그 말 알아들어요? 일단 특약사항을 쓰라고 말이야. 이 정도 했으면 정규계획 조건은 대충 감을 잡았을 것이고 앞으로 몇 번 이런 거를 더 연습을 하고 나올 때마다 한 2번만 더 연습을 해보면 그냥 몸에 익혀요 이게. 그런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설명 안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시라고. 이제 여기까지만 공부를 딱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조건 기한은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이 정도 기본만 정확히 체계 잡고 그 다음에 정규계획적으로 갖고 놀 줄만 알면 당분간 공부한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배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뒤로 넘겨보세요. 그냥 물권법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은 6주에 걸쳐서 기본 원리를 터득하는 과정인데 최소한도로 물권의 기본 원리까지는 여러분이 터득을 해놔야 돼요. 이 입문 과정에서. 그래야지 앞으로 공부할 때 수월해진다는 말이요. 특히 이제 우리 민법전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 첫날부터 내가 가르쳐 줬는데 제일 앞머리 이제 민법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 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 있고 친족, 상속, 가족법은 열을 시키고 우리 시험 쳐야 되니까 여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의 기본 논리를 추출해서 규정하는 것이 총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채권법이 나온다고 말할게. 그러면 특히 이제 이 물권법 공부는요. 물론 민법 공부 자체가 다른 중개사 시험 과목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민법 공부 잘하면 일단 과목별로 5점에서 10점씩 묶고 들어가는데 특히 물권법은 어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냐. 2차 과목 공시법 그중에서 등기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등기법이 13문제가 나오는데 13문제가 보통의 경우는 서너 문제가 민법 관계되는 게 보통 출제가 돼요. 그럼 서너 문제는 꽁치로 줬는데 올 시험은 유달리 물권법과 관련된 것이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등기법 공부 안 하고
물권법만 제대로 공부하더라도 등기법 한 10문제 최대 기본 7, 8문제는 능히 풀 수 있도록 등기법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올 시험에서는 유달리 보통 서너 문제 정도가 이렇게 공짜로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올 시험은 7, 8문제 물권법 제대로 안 쓰면 최대 10문제까지 공짜로 줄 수 있도록 출제가 됐다가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물권법은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 등기법 공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물권법은.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뭘 해야 되느냐. 이 물권법은 글자 그대로 물권에 관한 법이에요. 따라서 이제 물권한 권리가 뭐냐. 요 특질을 정확히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민법의 기본 원리는 얼추 맞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물권법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가 지금 민법의 기본 원리와 틀에 따라서 가르쳐 주듯이 물권법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 물 흐르듯이 이러니까 이러고 이러니까 이러고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틀을 잡아 나가면 물권법 공부도 분필 하나 여러분 주면 여러분도 저처럼 책 안 보고 틀 잡고 살 붙이고 다 할 수 있다고 말할게. 근데 이걸 하려면 물권한 권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정확히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물권의 특질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가 또 하나 있다고 말이요. 지금 우리 민법전을 보면 물권법 다음에 채권법이 나왔고 두 개를 싸잡아서 재산법 그러죠. 그래서 이제 물권 다음으로 우리 교재에서 시험 지문에서 제 입에서 자주 등장하는 권리가 채권한 권리가 있어요. 이 물권하고 채권이 같은 재산권한 점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초창기 시험에서는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는 당연히 아는 걸로 전제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권의 특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채권하고 비교를 하면서 물권이 어떠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가 요걸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 물권의 특질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두 개를 비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거는 이제 지우면 안 돼요. 요거는 우리 물권법에 보면 물권의 종류가 총 8종류가 규정이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배워요. 요게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8종류가 크게 본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고 나머지 7개 물권이 여기 본권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이제 공부 참한 사람도 그래도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가장 이제 완전한 물권이 소유권인데 소유권하고 이 소유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해서 제한물권 두 가지가 있고 이 제한물권이 다시 또 두 가지로 구별이 돼요. 영역물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담보물권하고 그래서 가장 낯설은 것이 영역물권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이라서 사용 수익의 뒷꼴랑지를 따서 영역물권 그래요. 쉽게 말하면 나무 부동산을 빌려 쓰는 물건들이다 그 이야기야. 여러분이 그렇죠. 많은 임차권하고 비스무리한 물건이 요거라고 나무 부동산 빌려 쓰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나중에 하나하나 다 배워요.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요 세 가지 영역물권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채권담보에서 설정이 된다 그래서 요 담보물권은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권하고 그래도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내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다. 그때 이제 설정하는 저당권. 따라서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이제 가장 잘 아는 것이 그래도 저당권이 이렇게. 그래서 6개다가 7개, 8개 이 8종류 물권이 규정이 됐는데 이 중에서 질권만 우리 시험에서 죄가 되는데 이유는 이런 이유였단 말이야. 이제 이 물권의 객체를 좀 살펴보면 쓸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이 틀에 따라서 배우니까 저절로 다 알게 돼 있어. 여기 점유권은 물건 중에서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다 객체가 될 수 있고 소유권도 동산, 부동산 불문하고
용익물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로 쓴 물권이가 객체가 부동산이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상권 지역권은 오직 토지만이 지상권 지역권의 객체가 되고 전세권은 이제 토지 위에 건물도 전세권의 객체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 실무에서는 주로 건물 전세권이 주로 활용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유치권은 이제 동산,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수표 같은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도 유치권의 객체가 되고 여기 이제 질권은 물건 중에서는 동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질권이다 그래서 이 권리가 객체가 될 수가 있어요. 저당권은 이제 우리 민법상 담보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 저당권 설정, 동산일 때는 질권 설정하고 이게 부동산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 중에서는 지상권하고 절대 적지 마세요. 나중에 지겹도록 배워.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이게 객체가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뭘 시사를 해주냐 그러면은 질권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물권은 전부 부동산을 객체로 성립될 수 있다는 거. 해서 나머지 7개 물권은 부동산 물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동산을 객체로 성립이 되는데 오직 유일하게 질권만 부동산하고 해당이 없다고 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첫 시간에 배웠다시피 중개 대상물 일단 뭐 해야 돼요? 중개 대상물 일단 부동산이 되죠. 부동산. 근데 질권은 부동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것만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제외가 되니까 질권은 우리가 안 배운다는 거. 나머지 7개를 배우는데 일단은 공부 참한 사람들은 물권 그러면은 그래도 저 소유권이 뭔지는 대충 아니까 일단 소유권을 떠올리라 그 말이에요. 물권하고 채권을 이제 비교할 때 예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나머지는 아직 공부 안 한 사람 모르니까 그래서 소유권 알지 않냐면 소유권 떠올리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채권인데 채권이 이제 문제인데 자, 이 채권은 흔히 이제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요.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 이렇게 이야기한다.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거래. 그런데 우리가 저 채권 그러면은 공부 참한 사람들은 이걸 떠올리게 돼 있어요. 채권 그러면은 뭘 떠올리게 됐느냐? 내가 공부 참여도 채권은 알아듣는다 그 말이야. 그런 다음에 갑이 을에게 1,000만 원 빌려줬다. 요게 채권이고 빌려준 내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고 채권 그러면 이거는 또 자신감 있게 이걸 떠올리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것도 분명히 채권은 채권이에요. 특정인 갑 채권자가 특정인을 채무자에게 1,000만 원 지급을 하는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니까 분명히 채권인데 그 중에서도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이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금전 채권 이리 이야기를 한다 말. 그런데 채권에는 이런 금전 채권만 있는가 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이겠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 계약으로부터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부담하고 반면에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게 되고 거꾸로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갖게 돼요. 이 계약 결과 당사자는 이런 권리무가 생기고 민법은 요거 배우는 거고. 그러면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 이 매수인이 갖는 소유권의 청구권 이게 뭐냐 그 말이야. 특정인 을이 특정인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니까 이런 것도 전형적인 뭐에 해당이 되느냐? 채권에 해당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돈 달라는 채권이 아니죠. 권리 넘겨달라는 채권이죠. 그러면 그에 대응해서 얘가 부담하는 의무가 곧 이코로 뭐에 해당이 되느냐? 요 채권에 대응하는 요 의무가 곧 이자의 채무에 해당이 된다는 것. 거꾸로 얘가 갖는 대금 지급 조건은 그러면 뭐냐? 동일한 이유에서 이것도 채권에 해당이 된다는 것. 그러면 매수인이 그에 대응해서 대금 지급 의무 곧 채무를 부담을 한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 권리 이전,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매수인이 채권자고 매도인이 채무자죠.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매도인이 채권자고 매수인이 채무자죠. 이런 거를 빨리빨리 판단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얼마나 생각하면서 공부하는가 한 번만 물어보자 말이야. 우리는 지금 중개사 민법 공부를 해요. 중개사 민법 공부를. 그러면 지금 물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같은 저당권이니까 채권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걸 이해를 하자. 이렇게 아까 전제를 했어요. 그러면 채권이 뭔지를 좀 알아두니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중개사 민법 공부를 한다고 내가 지금 강조를 했다고 말이야. 그럼 채권 그러면 이걸 떠올려야지 맞을까요? 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채권 채무 떠올려야지 맞을까요? 그러지. 이게 중개부 대상이거든. 따라서 중개사 민법 시간에는 이런 돈 빌려주는 금전 채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채권 채무를 주로 다룬다는 것. 채권 채무 그러면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채권 채무를 빨리빨리 떠올려라고 말이야. 이 말 듣겠나요? 따라서 시험에서 교재에서 내 입에서 예를 들면 매수인인 채권자가 이런 말이 나왔다 치자고 말이야. 매수인인 채권자가 이렇게. 그럼 엉터리 공부한 사람은 이 말부터 못 알아듣는 거야. 매수인인 채권자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돈 빌려줬는가? 이 순간에 3년 거쳐 5년 분할상환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말한 매수인인 채권자가 그 말은 매수인이 소유권이나 조건을 채권받는다 요 이야기죠. 돈 빌렸다는 소리가 아니고. 좌우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교실에서 뭐 배우기 위해서 앉았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라고. 생각 안 하면 짐승하고 똑같아. 내가 첫 주부터 계속 주식했어. 우리는 국어 시간 아닙니다. 도덕 시간 아닙니다. 종교 시간 아닙니다. 민법 시간입니다. 형법 시간 아니고 민법 시간입니다. 무슨 교실에 앉았는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틈만 주면은 국어 시간으로 갚으리고 도덕 종교 시간 갚으리고 형법 시간 갚으라. 틈만 주면 항상 본인이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았는가 그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라고. 오늘 중개사 민법 공부해요. 여기에 성사들하고 알싸는 걸 어부라는 거 배운다고. 따라서 중개사 민법에서 주로 다루는 채권 채무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채무니까 이런 걸 빨리빨리 떠올리란 말이야. 그럼 이제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핀다. 이번엔 임대차로 바꾸자 그 말이야.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거는 임대차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갑 임대인, 을 임차인. 그러면 임대인은 내 빌려줄게. 여기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얘는 빌려줄 의무 부담할 것이고 이런 법률 요건은 당사자가 의무감에 따라 발생이 된다고 첫날 가르쳐줬죠. 얘는 목적물을 사용시켜줄 의무 부담하잖아요. 왜 의무가 생겨요? 지가 원했으니까, 의욕했으니까. 얘가 저 사용시켜줄 의무 부담이니까 반대로 임차인은 사용 수익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이고 임대차는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반대 급부로서 임차인은 사용 대가, 차임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임차인의 주된 의무는 차임적 의무, 거꾸로 얘는 반대의 권리 가질 것이고 차임지급 청구권 가질 것이고 이게 임대차의 본질적인 효과예요. 이 권리의무가 가장 핵심 권리의무라고 말할게요. 그러면 임차인이 갖는 목적물을 사용시켜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동일한 이유에서 채권일 것이고 문제는 요게 좀 기니까 요걸 압축을 시켜서 학자들은 통상 뭐라고 부르느냐 임차권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야. 임차권이라고. 따라서 임차권은 곧 현행 민법상 뭐에 해당이 된다? 채권. 이 임차권이 채권이다 하는 말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말도 우리 시험에 나오고 그랬단 말이야. 임차권은 채권이다 이런 게. 그러면 이 의무가 그 채무겠죠. 그 다음에 차임직과 관련해서는 임대인이 채권자겠죠. 차임직 관련해서는 이게 채권이니까 얘가 채무자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거라고 말이야. 임차권이 뭐이다? 채권이다 이렇게. 따라서 물건과 이제 채권을 비교를 할 때 물건 그러면 일단 소유권 떠올리시고 채권 그러면 돈 빌려준 거 떠올리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못 알아들어요. 채권 그러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차권, 요게 채권, 요걸 떠올리라 그 말이야. 알아듣나요? 그래야 지금도 설명해 준 게 이해가 되고 민법 교재가 이해가 되니까. 채권을 또 돈 빌린 거 떠올리면 전혀 이해 못해요. 우리는 무슨 공부한다? 중개사. 그러나 무엇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채권 채무 떠올리라 그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기초 공사는 끝냈으니까 요거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라고. 좀만 쉬었다 하죠.